일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창문 틈으로 스며든 가을 햇살이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부엌 쪽으로 달려가 있었습니다. 오늘은 시댁 식사 모임이 있는 날이었고 저는 특별히 꽃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전날 저녁, 시장에 갔을 때 큼직하고 살이 꽉 찬 꽃게들이 저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파란 대야 속에서 발을 움직이며 꿈틀거리는 모습이 어쩐지 싱싱함을 자랑하는 듯 했습니다. 이걸로 주세요. 상인에게 그렇게 말하면서도 속으로는 남편 간구와 시어머니, 시누이가 꽃게를 맛있게 먹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사실 결혼 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거의 사 먹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돈을 쓰면 늘 왜 이렇게 비싼 걸 사왔냐는 말이 돌아왔기에 제 욕심은 늘 뒤로 미뤄두고 가족이 좋아하는 것만 챙겼죠. 하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저도 함께 맛있게 먹고 싶은 마음에 손끝이 시릴 만큼 차가운 바닷물 속에서 직접 고른 꽃게 15마리를 품에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으로 들어서자마자 저는 커다란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소금을 약간 넣고 월계 수잎과 생강을 넣어 비린내를 잡았습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자 꽃게를 한 마리씩 조심스레 집어 넣었습니다. 갓 잡힌 듯 팔팔한 놈들이 냄비 속에서 퍼덕이며 마지막 힘을 쓰는 모습을 보며 저는 잠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곧 향긋한 단내와 함께 바닷내음이 부엌 가득 퍼졌고 그 향기에 저도 모르게 미소가 번졌습니다. 뚜껑을 열었을 때 붉게 변한 껍질 위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속살은 하얗게 익어 젓가락으로 살짝 찔러도 금세 부드럽게 갈라질 듯 보였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모든 피곤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오늘은 나도 제대로 대접받을 수 있겠지 하는 기대가 가슴속에서 살짝 피어올랐습니다. 꽃게를 커다란 접시에 정성껏 담았습니다. 한 마리 한 마리 마치 작품처럼 방향을 맞추고 먹기 좋은 부분이 위로 오도록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초간장을 작은 종지에 준비해 옆에 두니 그야말로 완벽한 가을 밥상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 꽃게 접시를 올려놓자 남편 강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 오늘 무슨 날이야? 꽃게가 다 있네. 그 말에 저는 짧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가을이니까요. 다 같이 먹으려고요.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제 말을 끊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강우야, 내 누나한테 전화해서 오라고 해. 이거 다 지민이 주자. 요즘 애가 꽃게 먹고 싶다고 했거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귀가 의심스러웠습니다. 아직 아무도 젓가락을 대지 않았는데 벌써 거의 전부를 다른 사람에게 주자니. 제가 아침부터 손끝이 시릴 정도로 준비한 수고와 마음은 단번에 허공으로 날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우리 다 같이 먹으려고 준비한 건데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지만 시어머니는 대수롭지 않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넌 꽃게 잘 안 먹잖아. 너야 국이랑 밥 먹으면 되지. 그 순간 제 안에 깊게 눌러 담아왔던 서운함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결혼 후 수없이 반복됐던 장면, 좋은 음식은 늘 다른 사람 목, 저는 늘 나중, 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말없이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 가방을 집어 들었습니다. 강구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디가? 짧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친정집에요. 현관문을 나서자 서늘한 가을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저는 차가운 해방감과 씁쓸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집에서 불과 몇 분 전까지 들었던 음식 냄새가
갑자기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보니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도대체 왜 나는 이 집에서 늘 마지막이어야 할까? 왜 좋은 건 먼저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고 남은 건 나한테만 오는 걸까? 결혼이라는 건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는 거라고 믿었는데 현실은 그 믿음을 하나씩 깨뜨리고 있었습니다. 친정집 문을 열자 어머니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아니 웬일이야? 오늘 시댁에서 모이는 날 아니었어.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보고 싶어서 왔어요. 어머니는 제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가 아무 말 없이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잠시 후 갓 지은 뜨끈한 밥과 김치찌개를 내오셨습니다. 밥 먹어라. 네가 좋아하는 돼지고기 많이 넣었다. 그 한마디에 저는 들고 있던 숟가락을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올라오는 밥 위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배고파도 배고프다고 말하지 못했고 서러워도 서럽다고 하지 못했음을 그 순간 절실히 느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부엌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오늘 날씨 참 좋네. 김장하기 딱이야. 그 목소리는 평소처럼 담담했지만 어쩐지 제 마음은 여전히 전날의 꽃게 사건에 묶여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붉게 잘 익은 꽃게, 그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김, 그리고 시어머니의 한마디, 다 지민이 주자. 그 말이 제 귀에 가시처럼 박혀 도무지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어제 친정어머니가 싸주신 반찬을 꺼냈습니다. 큼지막한 김치통과 손수 만든 멸치볶음, 그리고 고소한 참깨를 듬뿍 뿌린 시금치나물. 그걸 보자 어제 시어머니가 한 말이 또 떠올랐습니다. 넌 밥이랑 국 먹으면 되지.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적어도 제가 먹을 건 제가 스스로 챙기겠다고. 점심 무렵 시어머니가 마당 한쪽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셨습니다. 저는 보자기를 들고 다가가 일부러 큰 소리로 포장을 풀었습니다. 이건 친정엄마가 주신 김치예요. 앞으로는 제가 먹을 건 제가 가져올게요. 시어머니는 순간적으로 제 손동작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눈썹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여기서 다 같이 먹으면 되지. 뭘 따로... 그 말투에는 불쾌함이 섞여 있었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전 괜찮아요. 제가 좋아하는 건 직접 준비하는 게 편해요. 그 짧은 대화가 끝나자 마당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바람에 흔들리는 감나무 잎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그마저도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집안에서 저는 누군가의 며느리일 뿐 온전한 가족으로 대우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다른 사람의 몫은 당연히 챙기지만 제 몫은 늘 뒤로 밀려나고 때로는 없어져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는 자리. 그날 저녁 강우는 퇴근 후 소파에 늘어져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혼자 밥을 먹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식탁 위엔 친정어머니가 보내주신 반찬들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엔 제가 직접 담근 열무김치가 있었습니다. 강구는 잠시 고개를 돌려 저를 보더니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거 맛있어 보이네. 나도 좀 줘. 저는 젓가락을 멈추고 강구를 바라봤습니다. 어제 꽃게 한 마리도 제게 남기지 않았던 그 사람이 오늘은 제가 챙긴 음식을 당연하게 달라고 합니다. 이건 내가 먹으려고 챙긴 거야. 그렇게 말하고 다시 밥을 먹었지만 속에서는 쓴맛이 올라왔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음속 분노와
서러움이 한 덩어리로 엉켜버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기에 왜 있는 거지? 내가 원하는 건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데, 그럼에도 계속 이 집에서 웃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지? 결혼 전 저는 남편과 함께 있으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 사람은 제 편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늘 혼자 버텨야 했습니다. 며칠 전 친정어머니가 해주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정아야, 가족이라도 내 자리는 네가 만들어야 한다. 그때는 무슨 뜻인지 잘 몰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내 자리를 만들려면 누군가를 위해 나를 비우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킬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식사 자리에 서둘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부르면 천천히 나가서 제 자리에만 앉았습니다. 좋은 음식이 나오면 굳이 먼저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 앞 접시는 늘 휑했고 밥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허한 접시를 바라볼수록 오히려 마음은 단단해졌습니다. 언젠가 이 식탁을 떠날 거야. 그리고 내가 원하는 음식을 내가 원하는 사람과 함께 먹을 거야. 사실 꽃게 산 거는 그저 오래된 습관이 또 한 번 반복된 것 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이후 일요일 가족 모임에서 저는 한 번도 먼저 음식을 집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항상 상 위에 가장 좋은 음식을 올려놓고 이건 지민이 거야. 이건 내 아버지 먼저 라고 말하셨습니다. 그 다음이 간구, 그리고 시댁의 다른 친척들. 제 차례는 언제나 마지막이었습니다. 처음엔 며느리는 뒤에서 챙기는 게 예의라고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라는 자리가 매번 텅 빈 접시를 의미한다는 걸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탕수육을 시키면 고기 두툼한 가운데 조각은 시누이 접시에, 바삭한 끝 조각은 시어머니 그릇에 담겼습니다. 만두를 쪄내면 속이 꽉 찬 건 남편 그릇으로, 남은 건 찢어진 껍질뿐인 것들이었습니다. 생선구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살코기는 다른 접시로 옮겨지고 제 앞에는 가시만 덩그러니 남았습니다. 그날도 비슷했습니다. 식탁 가운데에는 막 튀겨낸 탕수육이 놓였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소스 냄새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저는 오늘은 빨리 집어야겠다 하는 생각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뻗어 고기 두툼한 가운데 조각을 모두 집어 옆 접시에 옮겨 담았습니다. 그리고 시누이에게 말했습니다. 지민아, 네가 좋아하는 거다. 많이 먹어. 제가 손에 쥔 젓가락은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남은 한 조각, 겉은 바삭하고 소스가 반쯤 스며든 그 마지막 조각. 마저도 강구가 웃으며 집어갔습니다. 난 마지막 조각이 제일 좋아. 그 말과 함께 제 앞에는 소스가 살짝 묻은 양파와 파프리카 몇 조각만이 남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으로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기쁨이 아니라 더 이상 놀랄 일도 없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아, 역시 내 자리는 여기가 아니구나.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면서 저는 싱크대 위에 쌓인 그릇보다 제 마음속 허무함이 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물에 손을 담그고 있지만 그 차가움은 손끝이 아니라 가슴 속까지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어 방에 누워도 그날 식탁 위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 접시 위에 수북이 쌓인 고기와 생선, 그리고 제 앞에 놓인 텅 빈 접시.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왜 아직도 이 식탁에 앉아 있는 걸까?
누구도 내 몫을 챙겨주지 않는 이 자리에서 난 무엇을 지키고 있는 걸까? 결혼 전 저는 가족이란 서로를 챙겨주는 존재라고 믿었습니다. 누군가 힘들면 나머지가 손을 내밀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어주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하지만 시댁에서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저는 늘 주는 사람이었지만 돌아오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는 일마저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어느 날 친정어머니와 전화를 하면서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엄마, 나 요즘 밥맛이 없어. 어머니는 잠시 조용하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정가야, 밥맛이 없다는 건 네 마음이 이미 지쳐 있다는 거다. 그거 그냥 넘기면 안 된다. 그 말이 오래도록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배고파도 배고프다고 말하지 못했고 서러워도 서럽다고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괜찮다는 말로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창백한 얼굴, 눈 밑에 그늘, 그리고 웃음기 없는 표정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결혼 생활일까? 거울 속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 식탁에서, 이 집에서 제 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언젠가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유난히 차가웠고 부엌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에 팔이 오싹할 정도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부엌에서 밥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엄마. 정아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평소보다 한 옥타브 낮았고 숨소리마저 떨리고 있었습니다. 너 아버지가 병원에 계셔. 순간 제 손에서 칼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병원이라니요?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지셨어.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지금 수술이 필요하대. 빨리 와야 해. 그 말에 저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병원 한번 제대로 안 가셨습니다. 허리나 무릎이 아파도 괜찮다며 진통제 하나로 버티던 분이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수술이 필요할 만큼 쓰러졌다는 건 분명 심각한 상황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급히 가방을 챙기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마침 거실에서 TV를 보던 강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디가?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병원 가야 해. 수술이 필요하대. 말을 하며 신발을 신는데 강구는 표정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에이, 갑자기? 무슨 큰일이라고? 의사들이 그냥 겁주는 걸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제 손이 멈췄습니다.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내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신데? 강구는 어깨를 으쓱하며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알았어, 다녀와. 나중에 얘기하자. 저는 더 이상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냥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가는 길, 창밖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자꾸 번져서 지나가는 건물들이 물감 번진 그림처럼 보였습니다. 병원에 도착하니 응급실 앞에서 어머니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는 울먹이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아버지가 심장 쪽이 안 좋아 의사가 빨리 수술해야 한다고 했어. 의사와의 상담에서 필요한 수술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금액은 생각보다 컸지만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모아둔 적금이 있으니까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돈은 결혼 후 간구와 함께 모은 것이었고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해 온 가족의 안전망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당장 돈 마련할게요. 그렇게 말하고 저는 병원 복도 한쪽으로 나가 간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간구야, 아버지 수술비가 필요해. 우리 적금 통장에서 빼자.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너무나 차가웠습니다. 그거 이미 없는데? 뭐라고? 지난주에 썼어. 사촌 형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지. 순간 제 귀에서 심장이 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걸 나랑 상의도 안 하고 써? 그건 우리 비상금이잖아. 강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사촌 형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가족이잖아.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럼 나는 뭐지? 내 가족은 가족이 아닌가? 전화기를 든 채로 제 다리는 힘이 풀려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와 물으셨습니다. 정가야, 무슨 일 있니? 저는 애써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엄마. 방법 찾아볼게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버지가 수술대 위에 누워 계신 지금 이 순간에도 남편은 나와 상의 한마디 없이 다른 사람을 먼저 챙기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윽고 그 의자에 앉아 있던 저는 한동안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강구의 마지막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사촌 형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가족이잖아. 그 말 속 가족이라는 단어가 이상하게 울렸습니다. 그 가족 속에 저는 그리고 제 부모님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잠시 후 어머니가 제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정가야, 돈은 어떻게 할 거니? 수술이 급하대잖아. 저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어떻게든 마련할게요. 하지만 머릿속은 이미 복잡했습니다. 통장엔 생활비로 남겨둔 몇십만 원이 전부였고 카드로 결제하기엔 한도가 부족했습니다. 당장 빌릴 곳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한 사람을 떠올렸습니다. 오랜 친구 미영. 대학 시절부터 10년 넘게 곁을 지켜준 제가 힘들 때마다 조용히 손을 내밀어 주던 사람. 통화 버튼을 누르자 몇 번의 신호음 뒤에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가야, 무슨 일이야? 그 순간 꾹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미영가, 아버지가 수술해야 하는데 돈이 없어. 전화기 너머로 잠시 숨죽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가야, 계좌 불러. 지금 바로 보낼게. 아니야, 그렇게까지는. 지금은 네가 사양할 때가 아니야. 나중에 갚으면 되잖아. 그 말에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같은 가족이라는 단어를 써도 어떤 사람은 혈연이 아니라 마음으로 가족이 되어줍니다.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걸 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30분 후 미영이 보낸 돈이 제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곧바로 병원 원무과로 달려가 수술비를 결제했습니다. 직원은 영수증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1시간 뒤에 시작됩니다. 가족분은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세요. 대기실에 앉아 있자니 온몸이 굳은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에는 겨울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복도 끝에서는 다른 가족들이 웃으며 간식을 나누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여서 오히려 제 가슴은 더 시렸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아야, 고맙다. 너 없었으면 어쩔 뻔했니? 저는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엄마, 사실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 내 옆에 진짜로 누가 있는지를.
수술이 시작되고 대기실에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시간이 흐를수록 제 마음속 분노와 서러움이 점점 뒤섞였습니다. 강구는 여전히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그에게서 온 건 단 한 줄의 메시지뿐이었습니다. 잘 처리했어. 난 오늘 늦게 들어가. 그 짧은 문장이 마치 제 존재를 부정하는 선언처럼 느껴졌습니다. 수술이 끝나고 의사가 나와 말했습니다. 수술은 잘 됐습니다. 다만 회복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제야 저는 숨을 길게 내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도감 뒤에는 앞으로의 싸움이 더 길어질 거라는 불안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수술이 끝난 후 저는 하루 종일 병실에 머물렀습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아버지는 여전히 힘이 없어 보였지만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정가야, 고생했지?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회복하시면 돼요. 하지만 속으로는 울컥하는 감정을 애써 삼켰습니다. 아버지가 이런 상황에 계신데도 남편은 단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으니까요. 밤이 늦어 병원에 어머니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치자 제 안에 화와 서러움이 함께 차올랐습니다. 집 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간구가 TV 예능을 보며 혼자 크게 웃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배달시킨 치킨과 맥주 캔이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왔어? 간구는 눈길 한 번 주더니 다시 TV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는 신발을 벗으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왜 병원에 안 왔어? 그는 잠시 멈추더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바빴어. 회사 일도 있었고 사촌 형이랑도 얘기 좀 해야 했거든. 그 말에 제 속에서 무언가가 또다시 부서졌습니다. 강우야, 내 아버지가 수술을 받았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너 혼자 잘 처리했잖아. 나까지 갈 필요 없잖아. 그 한마디가 마치 차가운 칼날처럼 가슴을 베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같이 짊어질 짐이 아니라 그저 혼자 감당할 사람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방 안에서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TV 소리와 강구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지더니 마치 다른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음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병원에서의 긴장감, 아버지의 힘없는 손,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얼굴, 그리고 집에 돌아왔을 때 마주한 간구의 무심함. 모든 장면이 머릿속에서 뒤섞이며 하나의 결론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렇게는 더 이상 못 산다. 새벽이 다가올 즈음 저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습니다. 밖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번지고 그 사이로 가는 눈발이 천천히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결심이 자리 잡는 걸 느꼈습니다. 언젠가 이 집을 나가겠다고, 그리고 나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삶을 살겠다고. 다음 날 아침 간구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저를 보며 저녁에 뭐 먹을 거야? 라고 묻는 그의 표정은 전날의 대화조차 기억하지 않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는 웃지도 대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마지막 카운트를 세고 있었습니다. 이 결혼 생활을 끝내기 위한 나만의 시간표를. 아버지 수술 후 며칠 동안 저는 병원과 집으로 가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병실에 들어서면 아버지는 아직 회복 중이셨지만 저를 보면 억지로라도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정아야, 너 요즘 힘들지 않니? 아버지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한층 가늘고 느렸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회복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 창가에서 잠시 쉬고 있을 때 어머니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정아야, 너 얼굴이 많이 상했구나. 엄마, 괜찮아요. 아버지가 나으시면 다 괜찮아질 거예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제 손을 감싸 주셨습니다. 네가 시댁에서 어떤 대접을 받는지 말 안 해도 안다. 하지만 내 인생은 내 거야. 남의 집에서만 허비하면 안 된다. 그 말이 가슴 깊이 박혔습니다. 그동안 저는 부모님 앞에서조차 제 속마음을 다 털어놓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그 한마디는 제 안에 잠들어 있던 결심을 다시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날 저녁, 미영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커피와 따뜻한 빵이 들려 있었고 평소처럼 환하게 웃으며 제 앞에 놓아주었습니다. 정가야, 너 요즘 많이 힘들지? 응. 근데 버틸 수 있어. 아버지 나으셔야 하니까. 미영은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회복하시면 너도 내 인생을 다시 시작해야 해. 네가 원하는 일을 하고 내 힘으로 돈을 벌고 네 자리를 만들어야 해.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나 다시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결혼 후 저는 시댁 식구들을 챙기느라 그리고 강구의 요구로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다시 사회로 돌아갈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미영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너 대학 때 전공이 건축이잖아. 네 감각은 여전할 거야. 그리고 너는 한번 시작하면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야. 내가 잘 알잖아. 그 순간 제 가슴 속 깊은 곳에서 오랫동안 잊고 있던 불씨가 작게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결혼 전 저는 건축 설계 사무소에서 일하며 매일 도면을 그리고 현장을 뛰어다녔습니다. 일이 힘들어도 제 이름이 새겨진 설계도가 세상에 남는 게 자랑이었죠. 그때 저는 당당했고 스스로를 믿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그날 밤, 간구는 여전히 TV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병원 안 가? 라는 제 질문에 그는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일 가면 되잖아. 오늘은 피곤해.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방으로 들어가 서랍 속에 있는 오래된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인 화면을 닫고 전원을 켜자 수년 전 제가 그렸던 설계 도면들이 차례대로 열렸습니다. 그 파일들을 보는 순간 잊고 있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야근을 하며 커피를 연달아 마시던 모습, 회의에서 제 의견을 당당히 말하던 목소리, 그리고 처음 계약을 따냈을 때의 그 벅찬 기쁨. 그날 저는 늦은 새벽까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제 이력서를 업데이트했고 예전 포트폴리오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덧붙였습니다. 건축 잡지와 채용 공고를 훑으며 내 자리를 되찾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제 인생을 되찾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강구가 부엌으로 나와 물을 마시며 묻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어?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나 다시 일해보려고. 그 순간 강구는 한쪽 입꼬리를 비웃듯 올렸습니다. 일? 너 몇 년이나 쉰 줄 알아? 이제 가서 뭐 하려고? 게다가 우리 집 살림은 누가 하고? 그 말이 마음을 찌르듯 아팠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살림은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내 경력 아직 쓸 수 있어. 그러자 간구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해봐. 근데 괜히 창피만 당하지 말고. 그 무심한 말이 오히려 제 결심을 굳히게 만들었습니다. 그래, 창피를 당하더라도 시도는 해볼 거야. 그날 오후 저는 예전 회사 동료였던 은정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랜만에 연락을 받은 은정은 반갑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가야, 너 어떻게 지냈어? 짧은 안부 인사를 나눈 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건축 쪽에 아직 자리 있을까? 내가 다시 일을 시작하고 싶어서. 은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마침 우리 사무소에서 단기 프로젝트 도와줄 사람이 필요해. 완전 정규직은 아니지만 경력자면 금방 적응할 수 있을 거야. 한번 와서 얘기해 볼래?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비록 당이 계약이지만 오랜만에 다시 발을 들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응, 당연히 갈게. 전화를 끊고 나니 오랜만에 온몸에 에너지가 도는 느낌이었습니다. 거울 속 제 얼굴도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면접 날, 저는 결혼 전 즐겨 입던 깔끔한 셔츠와 재킷을 꺼내 입었습니다. 머리도 단정히 묶고 작은 펜던트 목걸이를 걸었습니다. 출근하는 사람들 틈에 섞여 지하철에 서 있는 순간, 마치 예전 제 모습으로 돌아간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은정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와, 진짜 하나도 안 변했다. 여전히 멋있네. 그 말에 저는 쑥스럽게 웃었지만 속으로는 아직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작은 확신이 생겼습니다. 면접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대표는 제 경력과 포트폴리오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력은 충분하네요. 단기 프로젝트부터 시작해서 결과가 좋으면 정규직으로 전환도 고려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속에서 뭔가 뜨겁게 차올랐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와 간구에게 결과를 말하자 그는 무심하게 대꾸했습니다. 좋니. 근데 집안일은 똑같이 해야 해. 그건 잊지 말고. 저는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속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네가 내 시간을 함부로 쓰지 못하게 할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도면 프로그램을 켜고 새로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속 빈 화면을 바라보며 제 안에서 묻혀있던 열정이 다시금 불타오르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일자리가 아니라 저를 다시 세상으로 꺼내줄 첫 번째 문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2시간이나 일찍 일어났습니다. 거울 앞에서 단정하게 화장을 하고 새로 산 노트와 펜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는 제 모습이 어쩐지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강구는 식탁에 앉아 신문을 보다가 저를 힐끗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괜히 긴장해서 피곤해하지 말고 회사 사람들한테 괜히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 저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의 말 한마디에 제 하루가 휘둘리던 시절은 끝났으니까요. 사무실에 도착하자 은정이 먼저 달려나와 반겼습니다. 정아야, 잘 왔다. 오늘부터 바로 프로젝트 회의야. 회의실에 들어서자 벽에는 커다란 도면이 붙어 있었고 모두가 자료를 손에 들고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대표가 저를 소개했습니다. 이쪽은 이번 프로젝트에 합류할 김정아 씨입니다. 경력이 탄탄하니 잘 부탁드려요. 동료들이 미소를 지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래, 이게 내가 있던 자리야. 내가 숨 쉬는 곳. 첫 업무는 주거 건물의 리모델링 설계였습니다. 도면을 펼치고 건축 자재 목록을 확인하는데
손끝이 종이 위를 스치는 감각이 너무도 익숙했습니다. 수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몸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대표가 제 의견을 물었습니다. 이 부분 구조를 바꾸는 게 가능할까요? 저는 잠시 계산을 한 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하중 분산을 위해 기둥 위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역시 경험이 다르네. 점심시간 은정과 함께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따뜻한 된장찌개를 앞에 두고 은정이 말했습니다. 정가야, 너 얼굴이 예전보다 훨씬 살아있어 보여. 솔직히 걱정했는데 오늘 보니까 기운이 돌아왔네. 저는 숟가락을 들며 웃었습니다. 나도 느껴져. 내가 다시 살아난 기분이야. 퇴근 후 사무실을 나섰는데 겨울 저녁 공기가 시원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랜만에 제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엔 피곤함 대신 뿌듯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강구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땠어? 힘들지? 그 말투에는 관심보다는 형식적인 의무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잘했어. 그리고 속으로만 덧붙였습니다. 이제 나는 너의 시선이 아니라 내 선택으로 하루를 살 거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사무실로 가고 도면을 그리고 사람들과 의견을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이건 단지 직장 복귀가 아니라 내 인생을 되찾는 시작이었습니다. 출근한 지 2주가 지나자 저는 사무실 분위기에도 프로젝트 진행 속도에도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기대됐고 도면 위에 펜을 올리는 순간 온 세상이 제 손끝에서 움직이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대표는 종종 제 의견을 먼저 물었습니다. 정가 씨, 이 부분 동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자료를 넘기며 설명했습니다. 여기를 넓히면 채광이 좋아지고 거실과 주방의 연결성이 높아집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대로 진행합시다. 그 말 한마디가 지난 몇 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존재감을 되찾게 해줬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과 나눈 대화도 점점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웃는 정도였지만 이제는 농담을 주고받으며 자연스럽게 어울렸습니다. 동료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가 씨, 왜 이제야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아까운 시간 보냈네요. 그 질문에 잠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이제 알겠어요. 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하지만 집에서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들어서면 강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오늘도 야근이야. 집안일은 언제 할 건데? 저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라 조금 바쁜 거야. 집안일은 주말에 같이 하면 되잖아. 그러나 강구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주말은 내가 쉬는 날이야. 너는 네가 벌고 싶어서 일하는 거잖아. 그건 내 문제지. 그 말의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내 문제라는 단어가 마음 깊숙이 박혔습니다. 결혼 생활에서 모든 건 우리 문제여야 하는데 그의 입에서는 언제나 내 문제로 나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한참을 뒤척였습니다. 회사에서 인정받는 기쁨과 집에서 느끼는 공허함이 극명하게 대비되며 제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깨달았습니다. 내 삶을 온전히 지키려면 나를 끌어내리는 것들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 다음 주 회사에서는 회식이 있었습니다. 처음엔 참석을 망설였지만 은정이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가야, 이런 자리에서 내 존재감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해.
결국 저는 참석했고 회식 자리에서 대표가 제게 말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정규직 전환을 진지하게 얘기합시다. 그 순간 마치 어깨 위에 무거운 짐이 조금 내려가는 듯 했습니다. 제가 스스로 선택한 길에서 성과를 내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으니까요. 그러나 집에 돌아오자 강구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시간까지 뭐 했어? 회식이 있었어. 프로젝트 마무리라서. 앞으로 그런 거 그만해. 너는 아내지. 회사 사람 아니잖아.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아내이기도 하지만 나 자신이기도 해. 내가 나로서 살 수 없으면 아내로서도 행복할 수 없어. 강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그의 단 눈빛에는 불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불편함은 마치 경고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저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제 날개를 다시 펼치기 시작했으니까요. 며칠 뒤 주말 아침, 저는 밀린 빨래를 하려고 세탁기를 돌리고 있었는데 강구가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평소보다 높아졌기에 무심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엄마, 정가가 요즘 일 핑계로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해요. 그 순간 손에 들고 있던 빨래망이 힘없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가 전화를 걸어 왔습니다. 정가야, 주부가 집보다 일을 우선하면 그게 가정이 유지되겠니? 우리 강구가 밖에서 얼마나 고생하는데 너까지 이러면은 안 되지. 저는 억울했지만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집을 소홀히 하려는 게 아니에요. 다만 제 일도 소중해서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끊었습니다. 여자는 결혼하면 남편 내조가 첫 번째야. 일은 부수적인 거고 전화를 끊은 뒤 가슴이 답답해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 삶을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왜 이렇게 큰 죄처럼 여겨져야 할까요? 그날 저녁 간구와의 대화는 또다시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엄마한테 그렇게 말했어. 내가 집안일 안 한다고? 그건 사실이잖아. 네가 일 시작하고 나서 집이 엉망이야. 저는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집안일은 둘이 같이 해야 해. 왜 나만 책임져야 하지? 강구는 소리쳤습니다. 그게 결혼이야. 너는 왜 결혼해서까지 내 멋대로 살려고 해?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결혼 전 저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지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제 선택은 항상 허락을 받아야 했고 책임은 모두 제 몫이었습니다. 머릿속에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관계에서 내가 더는 성장할 수 없다면 떠나야 한다. 며칠 후 회사에서 프로젝트 최종 회의가 열렸습니다. 대표는 제 기여를 높이 평가하며 말했습니다. 정가 씨, 이번 성과로 바로 정규직 계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순간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누군가는 제 노력을 인정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회의가 끝난 뒤 은정이 말했습니다. 정가야, 너 이제 진짜 자유로워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속 깊이 울렸습니다. 자유, 그 단어가 이렇게 간절하게 느껴진 적이 있었을까요? 집에 돌아오니 시어머니가 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제가 좋아하던 음식이 아닌 시어머니 취향의 반찬들만 놓여 있었습니다. 정가야, 네가 일을 줄여야 가정이 평안해진다. 여자는 집이 우선이야. 그 말에 이번엔 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 제 인생은 저도 지켜야 해요.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예전처럼 순종적인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서랍에서 오래된 여권과 대학 졸업장을 꺼냈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그것들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다시 나로 살아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그날 이후 제 마음속에서는 매일 같은 질문이 울렸습니다. 이 집에 더 있어야 할 이유가 있을까? 회사에서는 매일 새로운 도면과 회의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집에 들어서는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강구의 무심한 시선, 시어머니의 잔소리, 그리고 제 숨소리마저 작아지는 느낌.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견딜 수 없었습니다. 어느 저녁, 퇴근 후 가방을 정리하다가 문득 손이 멈췄습니다. 서랍 속에 있는 작은 저금통을 꺼내 살폈습니다.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둔 비상금,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마지막 안전망이었습니다. 손바닥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그동안 저는 늘 혹시 모를 날을 대비해 이 돈을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날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큰 캐리어를 꺼내는 대신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냈습니다. 필요한 옷, 서류, 노트북, 그리고 제 삶을 상징하는 작은 물건 몇 가지? 짐을 넣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하면서도 한쪽이 시원해지는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거실에서 TV 소리가 들렸지만 강구는 제가 뭘 하는지 관심조차 두지 않았습니다. 그 무관심이 오히려 제 결심을 더 굳게 만들었습니다. 밤늦게 은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집을 나가려고 해.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은정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잘 생각했어. 당장 올래? 우리 집에 며칠 있어. 그 말에 눈물이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누군가가 제 결정을 지지해 준다는 게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가방 안에 여분의 옷과 서류도 함께 넣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문을 나서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수년 동안 제 청춘과 에너지를 쏟아부었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단 하나의 미련도 남지 않았습니다. 회사에 도착하자 은정이 미리 약속한 대로 차를 가져왔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가자. 네가 다시 숨 쉴 수 있는 곳으로. 그 한마디에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루 종일 일에 집중했지만 마음 한구석은 계속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나는 자유로워진다. 퇴근 후 저는 은정의 채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거리에 불빛이 마치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은정가 고마워. 덕분에 용기 낼 수 있었어. 은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인생은 네가 지켜야 해. 아무도 대신 안 해줘. 그날 밤 저는 은정의 집 작은 방에 이리 짐을 풀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숨을 제대로 쉬는 기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 살 거야. 다시는 나를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이사 온 첫날 아침, 저는 눈을 뜨자마자 한동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창밖에서는 새소리가 들리고 커튼 사이로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이곳에는 강구의 차가운 시선도 시어머니의 잔소리도 없었습니다. 대신 고요함과 함께 작은 떨림이 제 가슴 속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은정은 출근 전에 제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잘 잤어? 오늘은 꼭 회사 끝나고 나랑 장 보러 가자. 내 살림살이 하나씩 채워야지.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고마워. 나한테 이렇게까지 신경 써줘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된 빚을 갚아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정은 제게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제 두 번째 인생을 열어준 은인이었으니까요. 회사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여전히 환하게 맞아주었습니다. 하지만 제 표정이 전보다 훨씬 가벼워진 걸 눈치챈 건 은정뿐이었습니다. 점심시간에 은정이 슬쩍 물었습니다. 정가야, 괜찮아? 어제 힘들진 않았어?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후회는 없어. 그러나 혼자 사는 생활은 생각보다 녹록지 않았습니다. 집세, 생활비, 식비까지 모든 걸 제 월급에서 감당해야 했습니다. 퇴근 후 장을 보러 가면 예전 같으면 아무렇지 않게 담았을 고기와 과일도 한참을 들었다 놨다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마저도 저는 자유롭게 느꼈습니다.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제 선택으로 사는 하루였으니까요. 업무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프로젝트 회의에서 저는 더 자신있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 구조는 채광이 너무 부족합니다. 거실 벽면에 유리창을 크게 내면 좋겠습니다. 대표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좋아요. 그 방향으로 수정합시다. 그 한마디에 제 안에서 작은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의 기분을 맞추느라 제 목소리를 삼켰지만 이제는 제 생각을 숨기지 않아도 됐습니다. 퇴근 후 은정과 함께 동네 마트에 갔습니다. 은정이 장바구니에 컵라면과 커피를 넣으며 웃었습니다. 이건 필수야. 혼자 살면 가끔 이런 게 큰 힘이 돼. 저도 피식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 이런 사소한 걸로도 위로가 되네. 집에 돌아와서 작은 식탁 위에 혼자 저녁을 차렸습니다. 김이 나는 된장찌개와 달걀말이 그리고 김치 한 접시. 소박했지만 제 마음은 오랜만에 가득 찼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회사 메일함에는 다음 프로젝트의 기획안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서브가 아닌 메인 디자이너로 이름을 올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모니터 속 제 이름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이제 시작이야. 진짜 내 인생이 프로젝트 메인 디자이너로서 맡은 첫 딜은 생각보다 훨씬 부담이 컸습니다. 수십 번의 수정과 회의를 거쳐야 했고 클라이언트의 요구는 매번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퇴근 후에도 도면을 붙잡고 밤늦게까지 수정했고 주말에도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2달 후 마침내 완성된 건물이 공개됐습니다. 언론에서도 기사로 다뤘고 업계 관계자들이 찾아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대표가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정가 씨, 이번 성과는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 회사의 새로운 얼굴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은 아무리 노력해도 당연한 일로 치부되었는데 이곳에서는 제 노력이 성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은정과 함께 작은 축하 자리를 가졌습니다. 와인잔을 부딪히며 은정이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정가 시대네. 네가 이렇게 빛날 줄 알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마음속에는 묘한 불안이 스쳤습니다. 성공이 커질수록 과거가 다시 고개를 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며칠 후 현실이 되었습니다. 업무를 마치고 사무실을 나서는데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가야. 뒤돌아보니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미묘한 미소가 번져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하고 묻자 시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냥 네가 어떻게 지내나 보고 싶어서 왔다. 하지만 그 눈빛 속에는 단순한 호기심만이 아닌 어떤 절박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로 자리를 옮기자
시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강구가 요즘 많이 힘들다. 회사도 사정이 안 좋고 집도 경매에 넘어갈 위기야. 저는 가만히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결혼 생활 동안 제가 필요할 땐 외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제가 잘 되니 다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가야, 혹시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니? 그 질문에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도와달라는 말 속에는 과거에 대한 사과도 반성도 없었습니다. 마치 제가 당연히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듯한 태도였죠.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지금 제 삶을 꾸려나가느라 바빠요. 그리고 제가 힘들 때 어머니는 어디 계셨는지 기억하시죠?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카페를 나갔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면서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성공은 분명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과거의 상처와 마주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절대 그 시절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시어머니와의 만남이 있은 지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퇴근 후 사무실 앞에서 누군가의 그림자가 어른거렸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람은 바로 강구였습니다. 정아야, 잠깐만 이야기하자.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세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애써 무표정하게 대답했습니다. 할 얘기 없어. 돌아가. 강구는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제발 한 번만 시간을 줘. 나 지금 많이 힘들어. 근처 공원 벤치에 마주 앉았지만 공기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강구는 한참 말을 잇지 못하다가 갑자기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집 경매로 넘어갔어. 회사도 거의 문 닫을 지경이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래서 강구는 눈을 들며 말했습니다. 네가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것 같아.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된 상처들이 동시에 깨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병원에 계실 때 강구가 어떻게 했는지, 제가 울면서 도움을 청했을 때 그가 얼마나 무심했는지, 그 모든 장면이 눈앞에 선명하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강구 씨, 내가 힘들 때 뭐 했는지 기억해? 내가 절박하게 손 내밀었을 때 고개 돌린 사람, 바로 당신이었어. 강구는 당황한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그땐 내가 상황이 안 돼서 그랬던 거야. 저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상황이 안 되면 외면하는 게 정답이야? 그게 부부였던 우리 사이에서 할 말이야? 강구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답처럼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아야, 미안하다. 그땐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지금은 정말 마지막 기회야. 제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는 이미 지나갔어. 그리고 그건 당신이 아닌 나 자신을 위해 쓰였어. 벤치에서 일어나려는 순간 간구가 제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그 질문에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린 이미 끝났어. 그리고 나는 다시는 그때로 돌아가지 않아. 손목을 빼내고 공원을 걸어 나왔습니다. 뒤에서 강구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창가에 앉아 불 꺼진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는지 순간적으로 흔들렸지만 곧 마음속에서 명확한 대답이 들려왔습니다. 옳다. 그리고 이것이 나를 지키는 길이다. 강구와의 마지막 대화를 끝낸 후 저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가 내 마음을 흔드는 틈을 주지 않기 위해 저는 모든 에너지를 일에 쏟아부었습니다. 출근하면 제일 먼저 사무실 불을 켰고
퇴근할 때는 늘 마지막으로 문을 잠갔습니다. 도면 위에는 수십 번의 수정 흔적이 남았고 책상 위에는 커피 잔이 하루에도 몇 번씩 쌓였습니다. 그런 생활이 몇 달이 지나자 제 이름은 업계에서도 조금씩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아 디자이너라면 믿고 맡긴다는 말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마음속 깊이 뜨거운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어느 날 대표가 저를 부르더니 말했습니다. 정아 씨, 이번에 우리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메인 디자이너로 당신을 추천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국내 건축상에서도 주목받는 규모였고 성공한다면 제 커리어에 커다란 전환점이 될 기회였습니다. 물론 부담도 컸습니다. 클라이언트는 까다롭기로 유명했고 공사 기간도 빠듯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두려움보다 설렘이 앞섰습니다. 대표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후 제 하루는 완전히 프로젝트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침 일찍 현장에 나가 구조와 재료를 점검했고 오후에는 설계팀과 회의를 이어갔습니다. 밤에는 디자인 콘셉트를 발전시키기 위해 자료를 찾고 새벽까지 스케치를 수정했습니다. 은정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정아야, 이렇게 살면 쓰러진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면 돼. 이번이 정말 중요한 기회거든. 몇 주 뒤 첫 시안이 완성되어 클라이언트 앞에 섰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는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지만 차분하게 한 장, 한 장 도면을 넘겼습니다. 이 공간은 사람들의 동선을 고려해 설계했습니다. 채광을 최대한 살리고 개방감을 주기 위해 벽체를 최소화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회의실은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곧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대표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원하던 게. 그날 밤 저는 사무실 불을 끄고 홀로 창가에 섰습니다. 아래로 보이는 도심의 불빛이 유난히 선명했습니다. 이제 정말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눈가가 살짝 젖었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닌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게 준 졸업계만 흐르는 건 아니었습니다.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자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자재 공급이 지연되고 인허가 과정에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뜻밖의 연락이 제 휴대폰에 도착했습니다. 보낸 사람은 간구였습니다. 단 한 줄? 정가야, 이번 주에 꼭 만나야겠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간구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손끝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단 한 줄? 이번 주에 꼭 만나야겠어. 중요한 얘기가 있어. 그 한 문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퇴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집에 돌아와 샤워를 하면서도 심지어 새벽에 도면을 보며 작업할 때조차 계속해서 그 문장이 귓게 울렸습니다.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지? 이미 지난번에 단호하게 거절했는데 왜 또 나를 찾는 걸까? 그리고 중요한 얘기라는 게 뭘까? 은정에게 메시지를 보여주자 그녀는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또 무슨 꿍꿍인지 뻔하지 않아. 만나지 마. 괜히 마음만 흔들리고 시간 낭비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여전히 찝찝했습니다. 결국 저는 이틀 뒤 점심시간에 짧게 만나기로 했습니다. 마음속에는 이번이 정말 마지막이라는 경고를 새겨두면서요.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간구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고 옷차림도 어딘가 정돈되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와줘서 고마워. 그가 말을 꺼냈지만 저는 표정을 굳혔습니다. 무슨 얘긴데요?
간구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낮게 말했습니다. 혹시 지금 네가 맡고 있는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대표가 누구인지 알아? 저는 의아하게 바라봤습니다. 그게 왜 궁금하죠?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나랑 예전에 같이 사업하던 사람이야. 그리고 나한테 아직 원한이 있어.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강구는 고개를 떨군 채 그 사람이 널 곱게 볼 리 없어. 네가 나랑 관계 있었다는 걸 알게 되면 하고 말을 흐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게 연결되었습니다. 며칠 전 회의 때 클라이언트 대표가 이상하게 제 경력을 꼬치꼬치 묻던 이유, 미묘하게 날카로운 시선, 그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저한테 뭘 하라는 거죠? 제가 묻자 간구는 난처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혹시라도 문제가 생기면 나한테 연락해. 나라도 중간에서 막아볼게. 저는 냉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요. 제가 힘들어질 때마다 등을 돌리던 사람이 이제 와서 절 막아주겠다고요? 강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카페 문을 나서며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사실 여부는 아직 확실치 않았지만 이 일이 제 경력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누가 뭐래도 이번 프로젝트는 반드시 완성한다. 다시는 아무도 내 길을 막게 두지 않을 거야. 강구와의 만남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프로젝트에 집중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이후로 상황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자재 납품 일정이 갑자기 미뤄졌습니다. 평소 거래하던 업체는 예정대로 보내겠다고 했지만 막상 현장에는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전화를 해보니 상위 발주처에서 잠시 보류하라고 해서 라는 모호한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청 인허가 부서에서 요청했던 추가 서류도 이미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수 기록이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며칠 뒤 열린 중간 점검 회의에서 클라이언트 대표가 차갑게 말을 꺼냈습니다. 김 디자이너, 이 프로젝트 일정 제대로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정대로 진행 중입니다. 지연된 부분은 이번 주 내로 복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자재 공급에도 문제 있고 인허가도 지연됐다던데요? 순간 회의실 안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누군가 의도적으로 흐름을 흔들고 있다. 회의가 끝난 뒤 팀원 한 명이 조심스럽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정가 팀장님, 혹시 클라이언트 대표님이랑 무슨 개인적인 일 있으세요? 회의 전에 그분이 다른 임원들한테 팀장님 사생활 얘기를 조금 하던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강구가 말했던 원한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제 과거를 들춰내려 하고 있다는 사실이 거의 확신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대책을 세웠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내 실력으로 인정받았는데 과거 때문에 무너질 순 없어. 저는 모든 자료와 서류를 다시 정리하고 지연된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복구 계획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언트 대표에게 직접 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단 하나. 프로젝트 일정과 품질에 대해 저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며칠 후 또 한 번의 회의가 열렸습니다. 이번에는 대표뿐 아니라 클라이언트 측 주요 인사들도 모두 참석했습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대표가 날카롭게 질문했습니다. 김 디자이너,
당신이 정말 이 일을 끝까지 맡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유를 오늘 여기서 증명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준비한 자료를 띄우고 지연 원인과 복구 계획, 그리고 향후 일정까지 세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발표가 끝날 무렵 회의실은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네요. 저는 이대로 진행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결국 그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좋습니다. 일정대로 진행해보죠.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오던 길, 저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오늘만큼은 제 자리를 지켜냈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길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과거는 나를 무너뜨리는 무기가 될 수 없다. 나는 앞으로 나아갈 뿐이다. 정자는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난 뒤 마치 오랫동안 조여오던 밧줄이 풀리는 듯한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 자유 속에는 공허함이 함께 세우며 있었다. 10여 년 동안 시댁 식구의 눈치를 보며 살던 습관은 홀로 된 지금도 몸 깊숙이 배어 있었다. 혼자 사는 첫날 밤, 정자는 불 꺼진 방 한가운데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조용한 집, 아무도 부르지 않는 이름, 그리고 스스로 정한 식탁 위의 반찬들. 며칠 동안은 마치 휴가를 얻은 듯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늦잠을 자고, 책을 읽고, 싱크대에 쌓인 그릇도 미루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는 알았다. 이 모든 평온함이 나를 되찾는 첫 걸음이라는 것을. 어느 날 아버지가 치료를 마치고 요양 중이라는 소식을 듣고 친정으로 향했다. 대문 앞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가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고 있었다. 굽은 허리, 희끗해진 머리카락, 손등 위로 도드라진 핏줄이 정자의 눈을 아프게 찔렀다. 그 순간 그녀는 지난 세월 동안 자신의 마음과 시간을 얼마나 한쪽으로만 쏟아부었는지 깨달았다. 시댁의 식구들을 위해 뛰어다니면서 정작 부모님의 세월은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파고들었다. 저녁 무렵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차린 된장찌개와 간단한 반찬들이 올려졌다. 아버지는 예전보다 수척했지만 웃음만은 여전했다. 고생 많았다. 정자야. 그 한마디에 정자는 울컥 눈물이 차올랐다. 그날 밤 친정집 작은 방에 누워 창밖을 보며 정자는 다짐했다.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을 버려가며 남을 위해 살지 않겠다고. 부모님 곁에서 그리고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정자는 친정으로 돌아온 이후 하루하루를 부모님 곁에서 보냈다. 아버지의 회복을 돕기 위해 병원에도 함께 가고 어머니와 장을 봐서 따뜻한 국과 반찬을 준비했다. 그 과정에서 잊고 있던 소소한 기쁨이 되살아났다. 장바구니에 신선한 채소를 담으며 어머니와 나누는 짧은 농담, 저녁 밥상에서 아버지가 맛있다고 연신 젓가락을 드는 모습, 부엌에서 들려오는 냄비 끓는 소리, 모두가 정자의 가슴을 채워주었다. 한때 서먹했던 동생과의 관계도 서서히 풀렸다. 동생은 예전엔 언니는 항상 시댁만 챙기고 우리 가족은 뒷전이었잖아 라며 서운함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은 매일같이 아버지를 돌보고 어머니 일을 도와주는 언니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누그러졌다. 어느 날 동생이 불쑥 말했다. 언니, 이제야 우리 가족이 같이 사는 것 같아. 그 한마디에 정자는 눈시울이 붉어졌다.
겨울이 깊어가던 어느 저녁, 온 가족이 작은 연탄난로 주위에 둘러 앉았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고구마를 나눠 먹으며 정자는 조심스레 지난날의 이야기를 꺼냈다. 시댁에서 있었던 서러운 일들, 마음속에 쌓였던 답답함, 그리고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까지. 그 이야기를 들으며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아버지는 묵묵히 정자의 어깨를 토닥였다. 그 순간 정자는 알았다. 과거를 원망하며 사는 대신 상처를 껴안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회복이라는 것을. 봄이 찾아오던 어느 날, 정자는 친정집 마당에서 어머니와 함께 꽃씨를 뿌렸다. 겨울 내내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듯 그녀의 마음도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이었지만 그 속에서 정자는 평온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내 방식대로 할 수 있다는 자유. 어느 오후 정자는 오랜만에 혼자 시장에 나갔다. 길목에 있던 작은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다.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번엔 문을 열고 들어갔다. 커피 향이 은은하게 감싸고 창가 자리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다. 정자는 노트를 꺼내 앞으로 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다. 작은 디자인 사무실 열기, 부모님과 여행 가기, 나를 위한 시간 만들기. 그 목록은 마치 새로운 인생의 설계도 같았다. 며칠 후 정자는 지역 여성센터에서 진행하는 건축계의 인테리어 강연에 참여했다. 거기서 그녀는 비슷한 경험을 가진 여성들을 만났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울었다. 그 만남은 정자에게 큰 힘이 됐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시간이 흐르며 정자는 과거를 뒤돌아봐도 가슴이 무겁지 않았다. 그동안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 곁에서 보내는 하루하루가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어느 저녁 정자는 창밖에 핀 개나리꽃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제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구나. 그 속삭임은 바람에 실려 사라졌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이 단단히 자리 잡았다.